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이 한강 다리 위를 광란하듯 휘몰아쳤다. 영하 10도를 가리키는 온도계의 숫자가 무색하게 체감온도는 그녀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서유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 증권사 MF 글로벌의 최연소 스타 애널리스트로 불렸던 그녀는 이제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 하나만을 걸친 채 도시의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한때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던 그 총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그녀의 약혼자이자 야망으로 가득 찬 유능한 임원이었던 한태호. 그는 유나와의 결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돌연 파혼을 통보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경쟁그룹인 태성그룹의 막내딸과 약혼 기사를 냈다. 유나는 배신감에 몸부림칠 시간조차 없었다. 한태호는 유나를 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미래의 유나라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했다. 그는 치밀하게 유나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유나가 관리하던 펀드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가 있었다는 익명의 제보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었다. 동시에 회사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모든 증거는 유나를 가리키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었다. 한때 그녀의 능력을 칭송하던 동료들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고 그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전에 책상을 빼야 했다. 해고 통지서와 함께 날아온 것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다. 그녀가 이룬 모든 것, 그녀의 명예, 그녀의 커리어, 그리고 그녀의 재산까지. 한태호는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가 살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는 회사 명의의 리스였고 그녀의 계좌는 조사 명목으로 동결되었다. 단 며칠 만에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던 그녀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 핸드폰은 불필요한 동정이나 혹은 날카로운 비난을 퍼붓는 연락들로 가득 찼지만 그마저도 곧 배터리가 방전되어 차가운 벽돌이 되어버렸다. 유나는 며칠을 정처 없이 걸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배고픔도, 추위도, 쏟아지는 잠도 모두 무감각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태호의 그 차가운 목소리. 미안하게 됐어. 유나야. 하지만 우린 길이 달라. 넌 내 야망을 담기엔 그릇이 작아. 라고 말하던 그 순간에 멈춰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이용했고 그녀의 능력을 착취했으며 마지막에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어느덧 그녀의 발길이 멈춘 곳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한강다리 밑에 어두운 구석이었다. 이곳은 도시의 소음과 불빛으로부터 격리된 버려진 이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다. 매서운 강바람을 피하기 위해 모여든 노숙자들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유나는 한때 자신이 경멸했을지도 모르는 그 풍경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무모함이었다. 그녀는 구석진 기둥 뒤 바람이 덜 닿는 곳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체온마저 빼앗아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시선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다른 노숙자들처럼 신문지나 박스를 덮고 있지 않았다. 그저 낡고 두꺼운 파카 하나만을 걸친 채 어둠 속에서 강물의 검은 흐름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과 때에 절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깊고 고요한 눈빛만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눈은 유나의 비참한 행색을 훑어보았지만 그 안에 경멸이나 동정 혹은 호기심 같은 감정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수천 년 된 바위처럼 그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듯한 눈빛이었다. 유나는 그 낯선 시선에 오히려 기묘한 위안을 느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자는 말없이 일어나 유나에게 다가왔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해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의 앞에 툭 던졌다.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작은 캔커피였다. 그리고 그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유나는 망설였다. 자존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까? 하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얼어붙을 듯한 고통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마비시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캔커피를 집어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까지 전달되는 듯했다. 그 작은 온기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유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였지만 이내 억누를 수 없는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다리 밑을 울렸다. 하, 하하하, 서유나. 꼴 좋다. 이게 내 현실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가 노숙자에게 커피를 동냥받고 있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몰락이 있을까? 한태호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통쾌할까? 그는 분명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유나는 결국 이런 밑바닥 인생이 어울리는 여자였다고 확신할 것이다. 분노와 절망이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잠식했다. 그녀는 손에 쥔 캔커피를 남자를 향해 들어 보이며 소리쳤다. 고마워요. 이 커피, 내 전 재산보다 더 따뜻하네.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유나는 그 침묵에 더욱 격앙되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남자에게 다가갔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혹은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녀의 눈은 풀려 있었다. 있잖아요. 나 원래 결혼할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멋지고 대단하고 야망 넘치는 남자랑. 그녀는 남자의 턱수염난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날 버렸어요. 더 대단한 집안 여자를 만나려고. 내가 자기 미래에 방해가 된대. 웃기죠. 내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려줬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사랑 야망, 성공 다 쓰레기야. 전부 다 위선이고 거짓말이야. 유나는 절규하듯 외쳤다. 그녀는 남자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그를 노려보았다. 차라리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낫겠어. 이것은 절망에서 나온 광기 어린 외침이었다. 한태호와 그가 속한 위선적인 상류 사회에 대한 완벽한 모욕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적어도 당신은 정직하잖아. 가진 척, 고상한 척 안 하잖아. 어때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이 비참한 서유나랑 결혼해 주지 않을래요? 그녀는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저 이 지독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뿐이다. 유나는 남자가 자신을 미친 여자 취급하며 밀어내거나 혹은 두려워하며 도망칠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상식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유나의 눈동자를 꿰뚫어 보았다. 유나의 광기 어린 눈빛 속에서 그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처절한 삶의 의지를 일궈냈다. 유나의 격앙된 숨소리와 강바람 소리만이 가득하던 그 순간, 남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수염에 가려진 것과 달리 놀랍도록 낮고 차분했으며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좋습니다. 유나의 모든 동작이 그대로 멈췄다. 뭐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남자가 좋습니다라고 말한 것인가? 남자는 유나의 붉게 충혈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다시 말했다. 결혼합시다. 당신과.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농담의 기색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승인하는 CEO의 결단처럼 단호하고 거침없는 선언이었다. 유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이 남자는 미치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보다 더 제정신인 것처럼 보였다. 유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절망적인 독백은 그저 허공에 외치는 분노의 표출이었을 뿐, 진심으로 누군가의 대답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하물며 상대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노숙자였다. 하지만 남자의 대답은 너무나도 진지했다. 유나는 뒷걸음질 쳤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알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으며 낡은 파카 속의 체격은 의외로 다부져 보였다. 그는 유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서유나이든 혹은 다른 누구이든 당신은 방금 나에게 결혼하자고 했고 나는 승낙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하고도 명확했다. 유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상황의 부조리함이 그녀의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한태호에 대한 복수심, 세상에 대한 증오,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충동이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래,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다. 한태호가 자신을 바닥으로 내던졌다면 기꺼이 그 바닥에서 가장 화려하게 뒹굴어 주리라. 그가 그토록 경멸하는 이 세계의 남자와 결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쌓아올린 위선적인 성에 날리는 가장 큰 모욕이 아닐까. 유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해요. 그 결혼, 내일 당장. 구청문 열자마자 남자는 유나의 대답에 만족한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마치 방금 전의 대화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그는 다시 깊은 어둠에 잠긴 강물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유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노숙자라고 하기에는 그 눈빛과 태도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유나에게 그런 것을 따질 여유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기둥 뒤로 돌아와 주저앉았다. 캔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끝까지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속을 쓰리게 했다. 그날 밤 유나는 다리 밑에서 잠들었다. 수많은 상념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혹은 저 어둠 속에서 묵묵히 앉아있는 저 낯선 남자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기묘한 안정감 때문일지도 몰랐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가장 깊은 어둠이 내렸을 때 유나는 생각했다. 한태호,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 이름 모를 노숙자와의 결혼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그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등을 대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차가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희미한 여명이 밝아올 때 유나는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고 며칠간의 노숙으로 행색은 처참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젯밤 미친 짓을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가 남자를 바라보자 그는 이미 일어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유나의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턱짓으로 다리밖을 가리켰다. 구청, 가야죠. 그의 목소리는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유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증이 지갑과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상관없었다. 지문 인식이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다리 밑을 빠져나왔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그들을 쳐다보았다. 최고급 코트를 입었지만 몰골이 말이 아닌 여자와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기괴한 조합이었다. 유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정면. 구청이 있는 방향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태호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한 가지를 잊었다. 그녀의 절망은 바닥을 쳤을 때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기는 지금 그녀 옆에 있는 이 정체불명의 남자와 함께 상상도 못할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나는 남자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보이는 그의 턱선은 의외로 날렵했다. 그리고 그의 눈, 어젯밤 어둠 속에서 보았던 그 깊은 눈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도 여전히 그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며 왜 그녀의 황당한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유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서유나의 화려했던 과거는 어젯밤 한강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오늘 그녀는 노숙자의 아내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복수의 서막이 될 터였다. 구청 민원실의 문이 열리자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는 기묘한 조합이 들어섰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쏠렸다. 한 명은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걸쳤지만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으며 눈은 공허한 여자였다. 다른 한 명은 낡고 지저분한 파카를 입고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을 한 누가 봐도 완벽한 노숙자의 행색을 한 남자였다. 그들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창구 앞에 섰을 때 담당 직원은 노골적인 경계심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녀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혹시 이 여자가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는 아닌지 살폈다. 하지만 유나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모든 수치심과 감정을 태워버린 잿더미와 같았다. 그녀는 그저 이 부조리한 연극을 끝내고 싶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핸드백을 열었지만 이내 멈칫했다. 지갑, 한태호의 사무실에서 쫓겨나던 날
모든 것을 두고 나왔다.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원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럼 신고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나섰다. 지문으로 본인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직원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차가운 지문 인식기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서유나. 모니터에 그녀의 이름과 사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직원은 이제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 역시 태연하게 인식기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강민준. 유나는 그 이름을 흘끗 보았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이 남자의 이름이 민준이라는 것, 그리고 강 씨라는 것만을 인식했을 뿐,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다. 직원은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유나는 망설임 없이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적. 그녀가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과거의 서유나는 죽어가고 있었다. 한태호에 대한 복수심은 이미 차갑게 식었고 그 자리에는 오직 이 지독한 현실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는 도끼만이 남아 있었다. 배우자란에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란을 채워나갔다. 그의 필체는 그의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놀라울 정도로 힘있고 단정했다. 유나는 순간 이질감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증인란은 비어 있었다.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증인이 2분 필요한데. 강민준이 잠시 창밖을 보더니 구청 입구에서 서성이던 다른 노숙자 2명을 손짓해 불렀다.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와 강민준이 건네는 10,000원짜리 2장에 군말 없이 증인란에 지장을 찍었다. 모든 절차가 기계적으로 끝났다. 직원은 마침내 2장의 서류를 받아들고 도장을 찍었다. 처리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 황당한 결혼을 승인했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마저 묻어나는 듯했다. 유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 강민준이라는 노숙자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나리오였다. 구청을 나서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다시 그녀의 뺨을 때렸다.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쩔 거죠? 유나가 물었다. 이 결혼은 복수를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을 뿐. 그녀는 이 남자와 함께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일단 씻고 쉴 곳을 찾으시죠. 유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캐시미어 코트를 내려다보았다. 한태호가 그녀의 첫 번째 메이저 딜 성공을 축하하며 사준 수백만 원짜리 코트였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과거의 유일한 잔재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코트를 벗었다. 얇은 스웨터 차림으로 차가운 바람에 노출되자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는 근처 중고 명품점에 들어가 그 코트를 헐값에 팔아넘겼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고작 몇십만 원의 현금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태호의 흔적을 지우고 오롯이 그녀의 힘으로 얻어낸 첫 번째 생존 자금이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낡은 스마트폰 중고 기계를 하나 샀고 남은 돈을 쪼개 가장 저렴한 고시원 방을 구했다. 창문도 없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유나는 더 이상 금융 전문가 서유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생존자였다.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고시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부르트고 역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온몸에 배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일했다. 육체적 고통은 오히려 그녀가 한태호를 생각할 시간을 줄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버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하고 고시원비를 내야 했다. 한때 수십억의 자금을 굴리던 그녀가 이제는 1,000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떠는 신세가 되었지만 유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과거에 없었던 도끼와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기어 올라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인 강민주는 그 이후로 그녀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유나는 그와의 결혼이 하룻밤의 악몽 같은 해프닝이었다고 애써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유나가 일하는 식당 건너편 골목 어귀에서 혹은 유나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어두운 길모퉁이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유나는 가끔 그 익숙한 실루엣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는 언제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유나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취객 몇 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추근대기 시작했다. 유나가 날카롭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유나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을 때였다. 갑자기 크윽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그녀를 잡으려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어둠 속에서 강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한강다리 밑에 무기력한 노숙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훈련을 받은 맹수처럼 차갑고 살벌했다. 그는 단 몇 차례의 간결하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나머지 취객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들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도망쳤다. 유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민주는 유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유나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잠깐만요. 유나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강민준이 걸음을 멈췄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 대답은 유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왜 날 지켜보는 거죠? 원하는 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강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여자니까. 그의 대답은 질문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게 무슨 유나가 다시 물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였다. 유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방금 전 그가 보여준 움직임은 평범한 노숙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당장 자신의 생존이 더 급했다. 며칠 뒤 유나는 식당에서 쉬는 시간에 우연히 신문 경제면을 보게 되었다. MF 글로벌과 태성그룹의 합병 관련 기사였다. 한태호가 주도하는 이 거대한 거래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었다. 유나는 기사를 읽으며 분노로 손을 떨었다. 저것은 자신의 아이디어였고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프로젝트였다. 한태호는 그것마저 훔쳐 자신의 공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으며 신문을 구겨버렸다.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야. 원자재 물류 흐름이 막혀 있는데 저 합병은 결국 독이 될 거라고. 그녀가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였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남미 쪽 히토류 광산의 운송 노조 파업. 그게 핵심이겠군요. 유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강민준이 언제 왔는지 그녀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식당 주인이 버리려던 잔반을 얻어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반을 먹는 노숙자의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요? 유나가 경계하며 물었. 강민주는 태연하게 음식을 씹으며 말했다. 신문에 난 것만 믿으면 안 되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특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은 곳의 흐름. 당신이 놓친 건 태성이 인수한 남미 광산의 운송을 독점한 현지 카르텔과 한태호의 커넥션입니다. 그는 일부러 노조 파업을 유도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후 차명으로 지분을 매입하고 있겠죠. 유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말은 자신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혹은 접근할 수 없었던 내부 정보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평범한 노숙자가 이런 정보를 알 리가 없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유나의 목소리는 이제 두려움마저 섞여 있었다. 강민주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냥 신문 줍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서요. 그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식당을 나갔다. 유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것도 아주 거대하고 위험한 무언가를. 그녀와의 이 기묘한 결혼 역시 단순한 우연이나 동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이 결혼이 이제 그녀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만들었지만 굴욕의 기억까지 지우지는 못했다. 몇 주가 흘렀다. 서윤아는 이제 창문 없는 고시원의 축축한 공기와 식당 뒷골목의 역한 냄새에 완전히 적응해 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뜨거운 물과 세제로 인해 붉게 부르텄지만 그 거칠어진 감촉만큼이나 그녀의 내면도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강 다리 밑에서 절망하던 서윤아가 아니었다. 매일 밤 고시원 침대에 누워 그녀는 찢어진 신문 조각에 인쇄된 경제 기사를 읽고 또 읽었다. 시장의 흐름은 그녀가 떠났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가장 밑바닥에서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작은 파동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태호가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지독하게 긴 하루의 노동이 끝나고 유나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고시원으로 향하는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그곳은 도시에 버려진 그림자 같았다. 그런데 그 그림자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이질적인 존재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을 듯한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그 오만한 얼굴. 한태호였다. 그는 역겨운 냄새라도 맡은 듯 값비싼 손수건으로 코를 반쯤 가린 채 유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혐오감과 억눌렸던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한태호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유나의 낡은 작업복과 기름때 묻은 운동화를 경멸적으로 훑었다. 서유나, 넌 줄 알았지만 진짜일 줄은 몰랐네.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연민이 묻어났다. 내가
이 쓰레기 같은 동네까지 오게 만들다니. 널 찾는데 꽤 애를 먹었어.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였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지만 태호는 그저 비웃을 뿐이었다. 그는 유나의 침묵을 패배자의 무기력함으로 오해했다. 참 안 됐어. 넌 똑똑했지만 결국 내 그릇은 딱 이 정도였던 거야. 그는 주변에 허물어져가는 건물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난 곧 태성그룹과 합병을 마무리하고 부사장으로 취임해. 내 약혼녀 집안에서 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지. 내가 이룬 성공, 내가 누리는 이 세계, 넌 절대 상상도 못할 곳이야. 애초에 넌 나와 어울리지 않았어. 이 냄새나는 골목이 너에게 딱 어울리는 자리다. 유나야, 그의 모든 말은 유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기 위해 정교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그는 유나가 자신 앞에서 울며 매달리거나 혹은 절망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기대했다. 유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울지 않았.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볼일 끝났으면 꺼져. 네가 풍기는 그 비싼 향수 냄새가 이 골목 쓰레기 냄새보다 더 역겨우니까.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한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가 분노에 차 무언가를 말하려던 바로 그때였다. 골목 저편에서 어슬렁거리는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며칠간 보이지 않아 내심 신경 쓰였던 그녀의 남편. 강민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 낡고 지저분한 파카 차림이었고 손에는 편의점에서 얻은 듯한 팩이 직전에 삼각김밥이 들려 있었다. 한태호는 유나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렸다. 위선적인 연민은 사라지고 순수한 경멸과 조롱만이 남았다. 하하하, 이게 뭐야, 서유나. 내 수준이 고작 이거였어. 내가 널 버렸다고. 이런 거렁뱅이를 만나는 거야. 이게 내 새로운 남자친구냐고. 그는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난다는 듯이 눈가를 닦았다. 유나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한태호의 저 오만한 얼굴에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었다.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이 남자를 경악하게 만들고 싶다는 충동 하나로 가득 찼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강민준의 팔을 세게 붙잡았다. 그리고 한태호를 똑바로 노려보며 독을 뱉어내듯 소리쳤다. 남자친구 아니. 그녀는 숨을 골랐다. 내 남편이야. 법적으로 완벽한. 내 남편. 그 말은 한태호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그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자폭과도 같은 발언이었다. 강민주는 유나의 돌발 행동에도 놀란 기색 없이 그저 묵묵히 그녀와 한태호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그 속을 알 수 없었다. 유나의 폭탄 선언에 한태호는 잠시 숨이 멎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결혼 네가 이 쓰레기랑 서유나. 너 드디어 미쳤구나 하긴. 그 잘난 머리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겠지. 그는 경멸을 넘어선 혐오의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래, 잘 어울린다. 바닥까지 떨어진 애널리스트랑 밑바닥 인생 거렁뱅이. 완벽한 한 쌍이야.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이런 건 기념으로 남겨야지. 아니, 당장 구청에 연락해서 이 일대 환경미화라도 요청해야겠어. 너희 둘부터 치워버리게 말이야. 그가 유나에게 손을 뻗어 위협하려던 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굉음이 좁은 골목을 가득 채웠다.
특히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골목 입구를 완벽하게 막아선 것은 방금 출고된 듯한 검은색 제네시스 G90 리무진이었다. 그 뒤를 이어 마치 그림자처럼 두 대의 검은색 SUV가 좌우를 완벽하게 통제하듯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검은색 슈트를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민첩하고 훈련되어 있었으며 순식간에 골목 안의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한태호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유나에게 뻗었던 손을 거두었다. 슈트 차림의 남자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기품 있으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리무진의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는 한태호나 유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남루한 파카 차림의 강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는 강민준을 향해 마치 왕을 아련하듯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다. 회장님, 준비가 늦어 죄송합니다. 외부 동선 정리가 예상보다 지체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숨길 수 없었다. 회장님 한태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의 입에서 조롱 섞인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창백한 혼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슈트 차림의 남자들 가슴에 달린 작은 배지를 보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정점이자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이름. 유성그룹의 상징이었다. 유성그룹의 회장. 그는 수년 전 선대 회장이 물러난 후 단 한 번도 언론의 얼굴을 비춘 적 없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존재였다. 그저 강 회장이라고만 불리는 그 인물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노숙자라고 한태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강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삼각김밥을 옆에 있던 슈트 차림의 남자에게 무심하게 건넸다. 그리고 그는 지저분한 파카를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때가 탔지만 의외로 질이 좋아 보이는 셔츠와 바지가 있었다. 한강 다리 밑에 무기력하고 공허했던 눈빛은 사라졌다. 지금 그의 눈은 도시 전체를 꿰뚫어보는 듯한 냉철함과 압도적인 무게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비서로 불린 남자가 태블릿 PC와 함께 정교하게 세공된 안경을 건넸다. 강민준이 안경을 쓰자 민이라는 이름의 노숙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냉혹한 기업의 제왕 강민준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얼어붙은 한태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한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한태호 부사장.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골목 안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MF 글로벌과 태성그룹의 합병. 재미있는 시도더군. 특히 태성이 인수한 남미 광산의 운송권을 가진 페이퍼 컴퍼니. 자네 차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한태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것은 한태호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장 은밀하게 진행했던 그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다. 한태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유성그룹. 유성그룹이 왜 이 합병건은 유성그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프로젝트였다. 어떻게 그가 자신의 차명 계좌까지 알고 있단 말인가.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공포가 그의 목을 졸랐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으려 했던 서유나의 남편이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유성그룹의 회장이었다니. 그의 모든 계획, 그의 야망, 그의 미래가 이 어둡고 냄새나는 골목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강민주는 이제 더 이상 한태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경악과 혼란 속에서 굳어버린 유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한태호를 볼 때와는 달리 아주 미세하게 누그러져 있었다. 그는 유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닌 정중한 초대였다. 늦었지만 이제 집으로 가시죠. 서유나 씨. 그는 한태호가 들으라는 듯이 명확하게 발음했다. 내 아내를 이런 곳에 계속 둘 수는 없으니. 아내라는 단어에 실린 무게는 한태호가 유나에게 퍼부었던 그 어떤 모욕보다도 무겁고 강력했다. 유나는 내밀어진 그 손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식당에서 들었던 날카로운 경제 분석,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무술 실력, 그리고 지금의 이 압도적인 모습,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절망, 그녀의 복수심, 그리고 그녀의 결혼 제안까지도 그는 그저 받아들였을 뿐이다. 서류상의 남편, 강민준. 그는 도시의 최고 재벌이었다. 유나는 떨리는 시선으로 한태호의 무너진 얼굴과 자신을 향해 내밀어진 강민준의 손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검은색 리무진의 내부는 바깥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서유나는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맡긴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속해 있던 냄새나는 골목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민이 아니었다. 말끔하게 정돈된 머리, 얼굴을 반쯤 가렸던 덥수룩한 수염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턱선이 드러났으며 낡은 파카 대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통해 쉴 새 없이 보고를 받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칠 때마다 수백억 혹은 수천억의 자금이 움직이는 듯한 긴장감이 차 안을 맴돌았다. 유나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숨이 막혔다. 그녀는 한태호의 무너진 얼굴을 떠올렸다. 통쾌함보다는 거대한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이며 왜 자신과 얽혔단 말인가? 차량은 서울의 심장부. 감히 아무나 올려다볼 수도 없는 초고층 빌딩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유성 타워 제니스. 유성그룹의 총수 일가만이 거주한다는 서울에서 가장 높고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하여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었다. 유나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모든 불빛이 발 아래 카페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MF 글로벌에서 성공의 정점을 달릴 때 상상했던 그 어떤 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공간이었다. 모든 가구와 장식품은 그것이 비싸다는 차원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앉아요. 강민준이 유리가운을 입은 가정부에게 물을 청하며 말했다. 그는 이미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다시 조금 전의 민을 떠올리게 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운 제왕의 그것이었다.
유나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뻣뻣하게 앉았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설명해줘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게 뭐죠? 당신. 유성그룹 회장이라면서 왜 한강 다리 밑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왜 나랑 그녀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차마 입에 담지 못했다. 강민주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면 가장 낮은 곳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 바닥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는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후 그룹의 경영권을 이어받았을 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고 했다. 유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내부에서부터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믿었던 측근들, 오랜 시간 그룹을 지탱해온 임원들 중 일부가 외부의 검은 세력과 결탁하여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실체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자리에서는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죠. 강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회장이라는 직함을 버리고 도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 이유입니다. 미는 유령이었죠.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존재. 나는 그들 밑바닥의 자금 흐름과 그들이 흘리는 정보들을 쫓았습니다. 마약, 불법 도박, 그리고 그 자금들이 어떻게 세탁되어 다시 제도권 금융으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그의 말은 유나가 상상했던 재벌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어둡고 위험한 세계의 이야기였다. 그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거대한 상어들을 유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유나에게도 익숙한 이름이 튀어나왔다. 한태호. 강민준이 그 이름을 불렀다. 당신의 전 약혼자 말입니다. 유나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그저 야망 때문에 태성그룹과 손을 잡은 게 아니었어요. 강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한태호는 단순한 야망가를 넘어선 그 음모의 핵심 중간책입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유나의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한태호가 주도한 MF 글로벌과 태성그룹의 합병, 그리고 그가 인수한 남미의 히토류 광산,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한태호는 그 합병을 이용해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강민준이 설명했다. 남미 광산의 운송권을 가진 유령 회사. 당신도 의심했듯이 그건 한태호의 차명 회사였습니다. 그는 노조 파업을 유도해 주가를 조작하고 그렇게 세탁된 검은 돈으로 유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태호의 야망이 고작 부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에 유나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래서 나는 뭐죠? 당신 계획에 내가 필요했던 건가요? 그래서 그날 밤 내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자신이 또다시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강민준의 대답은 의외였다. 아니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당신의 등장은 완벽한 우연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계획에 없던 변수였죠. 그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노숙자의 공허한 눈이 아니었지만 그날 밤 다리 밑에서 보았던 그 깊이는 여전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고도 무너지지 않았어. 절망의 끝에서 당신은 복수가 아닌 결혼이라는 가장 기괴한 방식의 거래를 제안했죠. 나는 그 눈빛에서 당신이 한태호와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그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서유나 씨, 우리의 결혼은 시작은 황당했지만 이제는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되었습니다. 한태호는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유성그룹 강민준의 아내니까. 그의 말은 유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녀를 이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한태호는 이제 유나를 공격하는 것이 곧 유성그룹 전체를 공격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한태호는 자기가 나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거대한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덫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되었어요. 유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태호에 대한 복수심보다 더 절망보다 더 차가운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우고 싶은 투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명예와 이 부조리한 운명에 대한 반격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다는 것을. 서유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앞에는 강민준이 수집한 방대한 양의 자료가 태블릿 PC와 수십 장의 모니터에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한태호와 그 배우 세력이 유성그룹을 좀먹어온 끔찍한 기록이었고, 동시에 강민준이 수년간 얼마나 외롭고 위험한 싸움을 해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한태호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분노는 개인적인 배신감을 넘어선 거대한 악에 대한 공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태호의 전 약혼녀 혹은 강민준의 우연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악한 유일한 외부 증인이자 한태호의 수법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였다. 동이 트는 것을 알리는 희미한 빛이 통유리창을 뚫고 펜트하우스를 비출 때 유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강민준이 준비해둔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거실에서 밤새 보고를 받고 있던 강민준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혼란이나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한강 다리 밑에서 절망하던 여자의 그림자는 온데간데없고 MF 글로벌의 스타 애널리스트 시절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나도 이 싸움에 끼워줘요. 유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보고를 하던 김 비서가 놀란 눈으로 유나를 쳐다봤지만 강민주는 태연했다. 그는 잠시 유나의 눈을 응시했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서유나 씨, 상대는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한태호, 개인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그는 유나에게 이 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녀가 한 발 물러설 기회를 주려 했다. 하지만 유나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알아요. 유나가 대답했다.
하지만 한태호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의 방식, 그의 오만함, 그의 약점까지도. 당신은 거대한 숲을 보고 있지만 나는 그 숲을 망가뜨리는 독버섯, 한태호라는 존재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어요. 당신에게는 유성이라는 거대한 자원이 있지만 나에게는 잃을 것이 없다는 절박함과 그놈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이 있죠. 난 더 이상 당신의 방패 뒤에 숨은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게 해줘요. 한태호를 무너뜨리는 건 내 손으로 직접 하고 싶으니까. 그녀의 말에는 사적인 복수심과 공적인 정의감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그녀의 압도적인 전문성과 자신감이었다. 강민주는 유나의 그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집요함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민의 무기력한 표정이 아닌 상대를 꿰뚫어보는 포식자의 미소였다. 좋습니다. 서유나 씨. 아니, 서이사. 그가 김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금 즉시 서유나 씨를 유성그룹 전략기획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이사로 발령하세요. 보안 등급은 나와 동일하게 최고 등급으로. 김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강민준의 단호한 눈빛에 곧바로 태블릿을 조작했다. 그리고 이 펜트하우스의 모든 보안 권한과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개방합니다. 지금부터 여긴 우리의 워룸입니다. 순간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략사령부로 변모했다. 거실의 벽면을 가득 채운 예술 작품들이 소리 없이 옆으로 밀려나며 그 안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와 데이터 서버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민준이 숨겨둔 유성그룹의 공식적인 시스템과는 완전히 분리된 그만의 그림자 네트워크였다. 유나는 감탄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준이 수집한 한태호의 차명 계좌 내역과 남미 광산의 자금 흐름도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분석하기 시작했다. 한때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던 그녀의 천재성이 이제는 단 하나의 적을 향해 집중되고 있었다. 한태호는 오만해요.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죠. 유나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태성그룹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 세력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자금 흐름을 봐요. 남미에서 세탁된 자금이 스위스 계좌를 거쳐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가고 다시 이 자금이 맙소사. 유나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확대했다. 이건 유성그룹 주식이 아니에요. 이건 강민준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유나가 가리킨 것은 유성그룹의 주식이 아닌 유성이 발행한 특정 채권과 복잡한 파생 상품이었다. 그들은 유성의 주식을 매입해서 경영권을 흔들려는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유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그들은 이 파생 상품을 이용해 유성그룹의 신용등급 자체를 공격하려는 거예요. 특정 시점에 유성그룹에 대한 치명적인 악재를 터뜨려서 신용등급을 강제로 떨어뜨리고 이 파생 상품에서 수천억, 아니 수조 원대의 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유성그룹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을 작정이었던 거죠. 유나는 한태호가 그 악재를 터뜨릴 방아쇠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MF 글로벌과의 합병은 그저 자금을 세탁하고
시장의 눈을 속이기 위한 연막이었을 뿐이다. 강민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정보팀도 이 정도의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내지 못했다. 그들은 한태호가 단순히 경영권 승계를 노리는 내부의 적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윤아는 단 몇 시간 만에 적의 진짜 목표가 경영권 찬탈이 아닌 그룹 파괴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대단하군요. 서이사, 강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윤아의 분석력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럼 그 방아쇠가 될 악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윤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한태호의 성향을 떠올렸다. 그가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잘했던 것. 내부 정보와 조작된 데이터겠죠. 그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MF 글로벌의 내부 감사 시스템. 한태호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던 바로 그 시스템이었다. 그는 유성그룹 내부에도 자신과 같은 부패한 협력자들을 심어뒀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 유성의 재무제표나 신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나 불법적인 요소를 숨겨두었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걸 터뜨릴 겁니다. 자신이 과거에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다. 강민주는 즉시 김비서에게 지시했다. 유성그룹 전 계열사의 최근 3년간 재무보고서, 원본 데이터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신규 사업의 프로젝트 파일을 이 워룸으로 전송해 서이사의 접근 권한으로 이제 공은 윤아에게 넘어왔다. 강민주는 거대한 자원과 권력을 제공했고 윤아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태호에 대한 복수심을 무기로 그 데이터의 바다에 뛰어들었다. 펜트하우스에는 키보드 소리와 가끔씩 오가는 두 사람의 날카로운 전략 회의만이 울려 퍼졌다. 그들의 관계는 하룻밤의 기괴한 결혼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혼란은 사라지고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한태우와 그 배후 세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함정을 역이용할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한태호의 세계는 그날 밤 어둡고 냄새나는 골목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유성그룹의 회장, 그가 쓰레기 취급했던 노숙자가, 그가 감히 정면으로 맞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는 사실은 그의 오만을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한태호는 이대로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오만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자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맹목적인 광기로 변모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밤새도록 술을 들이켰지만 취하지 않았다. 공포가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고 오직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강민준이 이미 자신의 차명 계좌와 남미 광산 커넥션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것이 뻔했다.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원래 계획을 앞당기는 것. 강민준이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 유성그룹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뿐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배후 유성그룹을 노리던 거대한 카르텔의 연락을 취했다. 강민준이 돌아왔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지만 상대는 오히려 차분했다. 그들은 이미 강민준의 복귀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태호에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예정된 방아쇠를 당기라고 명령했다. 한태호는 MF 글로벌과 태성그룹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그는 유나와 강민준이 예측했던 대로 시장의 유성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를 유포하기 시작했다. 유성그룹, 유동성 위기설, 강민준 회장, 정신적 불안정으로 경영 능력 상실. 그가 노숙자 행세를 했다는 사실은 이제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 시장을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펀드와 태성그룹의 자금을 이용해 유성그룹의 주가와 신용등급을 공격하는 파생상품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유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태호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강민준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서윤아는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는 한태호 자신의 가장 큰 굴욕의 상징이었다. 그는 유성그룹의 법적 보호망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비열한 방식을 선택했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해 언론사의 서윤아에 대한 이야기를 흘렸다. MF 글로벌 전 애널리스트 서윤아. 불법 내부 거래 혐의로 해고된 후 정신 이상 증세 보여. 노숙자와의 충격적인 스캔들. 유성그룹 강민준 회장과의 관계는 그는 유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그가 한때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여자를 이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차없이 진흙탕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자극적인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서윤아라는 존재에 대해 의심과 경멸을 퍼붓기 시작했다. 유성타워 펜트하우스. 워룸은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을 향한 인신공격성 기사들을 차가운 눈으로 읽어내려갔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분노와 모욕감에 몸을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강민준이 있었다. 신경 쓰지 마요. 저런 쓰레기 같은 기사들은 김 비서가 처리할 겁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실제로 유성그룹의 법무팀은 전례 없는 속도로 움직였다. 기사를 쓴 언론사는 물론 그것을 유포한 포털 사이트까지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나의 고시원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정체불명의 사설 탐정들은 유성의 보안팀에 의해 즉시 제압되었다. 강민준은 유나를 완벽하게 보호했다. 유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한태호가 만들어낸 시장의 거대한 파동을 분석하는데 집중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유나가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다. 예상보다 훨씬 거칠고 빨라요. 이건 패닉에 빠진 짐승의 움직임이에요. 강민준이 그녀의 옆에 섰다. 그가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거겠죠.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한꺼번에 쏟아붓고 있어요. 우리가 반격할 틈을 주지 않고 유성의 신용 등급을 파산 직전까지 몰아붙일 생각인 겁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실수를 하고 있어요. 너무 서두른 나머지 자신의 자금 흐름과 연결된 계좌들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유나의 손가락이 특정 거래 내역을 확대했다. 이 계좌들, 이건 태성그룹이나 MF 글로벌의 자금이 아니에요. 제3의 세력, 한태호의 배우가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지금 미끼를 물다 못해. 미끼를 문 채 우리 쪽으로 헤엄쳐 오고 있는 거예요. 강민주는 유나의 분석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노리던 바였다. 한태호라는 피람이 뒤에 숨은 거대한 고래를 수면 위로 끌어내는 것. 좋아요. 서이사. 그럼 이제 우리도 그물을 던질 때가 됐군요. 강민주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시장의 유성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유성바이오를 매각할 것이라는 루머를 흘려요. 우리가 지금 가장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야 해.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윤아의 분석을 믿었다. 한태호와 그의 배후 세력은 이 미끼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유성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유성바이오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삼키려 할 것이고, 그 순간 자신들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예상대로였다. 유성바이오 매각설이 터지자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태호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강민준이 결국 자신의 공격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배후 세력을 설득해 유성바이오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이 기회에 유성의 핵심 기술력까지 손에 넣으려 했다. 그는 자신이 강민준과 서윤아를 완벽하게 농락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공식화하고 강민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MF 글로벌과 태성그룹, 그리고 자신이 포섭한 유성그룹의 일부 주주들을 규합해 유성그룹의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경영 능력 상실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민준 회장을 해임하고 그룹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긴급 주주총회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다. 한태호는 자신이 모든 증거를 쥐고 있다고 확신했다. 강민준이 노숙자 행세를 했던 사진들, 유성그룹의 재무제표에 숨겨두었던 조작된 데이터, 그리고 현재 시장에 불어닥친 유동성 위기. 이 모든 것이 강민준을 끌어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서윤아를 짓밟고 올라선 그 자리, 유성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될 순간을 꿈꾸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요구한 그 주주총회가 사실은 강민준과 서윤아가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함정의 마지막 무대라는 것을. 유성타워 펜트하우스의 워룸에서 윤아와 강민준은 주주총회 당일 발표할 모든 자료의 준비를 끝마쳤다. 그것은 한태호의 파멸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유성그룹 본사 강당은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주주들과 언론사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축인 유성그룹의 총수가 불과 며칠 만에 노숙자에서 회장으로, 그리고 다시 경영 능력 부재로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드라마였다. 강민주는 의장석에 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하는 듯 보였다. 반면 주주총회를 소집한 한태호는 단상 근처 가장 앞자리에 앉아 승리를 예감한 듯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증거들이 강민준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이 자리가 자신의 화려한 대관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의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곧바로 긴급 안건이 상정되었다. 강민준 회장 해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건. 한태호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강당 안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다. 그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며 극적인 효과를 노린 뒤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했지만 그 속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났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민준이 민으로 행세하던 시절. 한강 다리 밑이나 골목 어귀에서 찍힌 수십 장의 사진이었다. 이것이 유성그룹을 이끄는 강민준 회장의 민낯입니다. 담태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강당 안이 충격으로 술렁였다. 그는 수개월간 그룹의 경영을 내팽개친 채 이처럼 비정상적인 노숙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수십만 임직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총수의 정상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어서 강민준의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쏟아냈다. 다음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유성그룹의 재무제표였다. 그가 미리 심어둔 내부자들을 통해 조작된 치명적인 오류가 숨겨진 자료였다. 강 회장이 복귀한 직후 유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그의 경영 능력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자료는 그룹 내부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닥쳤음을 증명합니다. 한태호의 선동은 정교하고 강력했다. 그는 강민준의 노숙 행각을 정신 이상으로, 자신이 유발한 주가 폭락을 경영 능력 부재의 증거로 둔갑시켰다. 그는 강민준이 그룹을 파산으로 이끌고 있다며 지금 당장 그를 끌어내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포섭한 일부 주주들이 동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태호는 강민준의 침묵을 패배의 인정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강민준 회장의 해임안을 표결에 붙일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한태호가 승리를 선언하듯 외쳤다. 의장이 망설이며 표결 절차를 준비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낮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들어왔다. 완벽한 블랙 슈트 차림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 그녀는 더 이상 고시원의 식당 종업원이 아니었다. 서윤아였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한태호의 얼굴이 경악과 불쾌감으로 일그러졌다.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그가 소리치려던 순간 의장이 윤아의 신분을 확인하고는 놀란 목소리로 공표했다. 서윤아님, 강민준 회장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요 주주 자격, 그리고 그룹 비상감사관 자격으로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주요 주주, 비상감사관.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윤아는 한태호를 스쳐 지나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한태호의 조작된 재무제표가 떠 있는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강민준을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첫 마디는 한태호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한태호 부사장님. 그녀가 차갑게 그의 직함을 불렀다. 당신이 제시한 이 재무 자료. 참 흥미롭더군요. 특히 이 부분. 유성바이오의 신약 개발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유동성 위기를 조작한 이 수치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이 데이터의 최종 수정자 서명이 한태호 부사장님이 태성그룹에서 데려온 재무 담당 임원의 서명과 일치합니다. 이건 유성그룹의 공식 자료가 아니라 한태호 부사장님이 만들어낸 자료라는 뜻이죠. 윤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윤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한태호 부사장은
유성그룹의 경영권을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성그룹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유나는 막힘없이 브리핑을 이어갔다. 그녀의 전문 지식은 한태호의 그것을 압도했다. 그녀는 남미의 히토류 광산에서 시작된 검은 돈이 어떻게 세탁되어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어떻게 유성그룹의 신용등급 하락에 베팅하는 치명적인 파생 상품으로 둔갑했는지를 조목조목 밝혔다. 한태호 부사장은 자신이 유발한 주가 폭락으로 수조 원대의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는 유성그룹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 위에서 축배를 들려 했던 겁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주주들의 술렁임은 이제 분노로 변하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해고된 주제에. 증거도 없이 한태호가 절박하게 외쳤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유나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망상이라고 몰아붙이려 했다. 유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증거. 그녀는 스크린에 마지막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한태호가 자신의 배우 세력과 나눈 통화의 녹취록과 그의 개인 계좌에서 유령 회사로 자금이 이체된 내역이었다. 강민준의 그림자 네트워크가 한태호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MF 글로벌에서 나를 쫓아낼 때 썼던 수법. 내부 정보 조작. 참 창의성도 없군요. 한태호 씨, 당신은 당신이 팠던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겁니다. 한태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함, 그의 야망, 그의 치밀했던 계획이 서윤아의 손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분하게 말했다. 서윤아 이사의 모든 보고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제시한 모든 증거 자료는 검찰 금융범죄수사단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강민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들어온 것은 늦잠 잔 주주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사관 배지를 든 검찰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정확하게 한태호와 청중석에 앉아있던 그의 동조자들을 향해 걸어왔다. 한태호는 완벽하게 덫에 걸렸다. 서윤아는 무너진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아닌 차가운 정의의 완성이 담겨 있었다. 주주총회장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강민준의 선언과 동시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단상을 향해 직진했다. 그들의 냉철한 눈빛과 굳게 닫힌 입술은 이 모든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했다. 금융범죄수사단입니다. 선두에 선 수사관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증과 영장을 함께 내보였다. 한태호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불법 자금 세탁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의 손에서 나온 차가운 금속 수갑이 한태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강당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한태호의 눈은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서윤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팠다고 생각했던 그 함정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거대한 무덤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이거나 이거 못나 내가 누군지 알아. 한태호가 붙잡힌 짐승처럼 격렬하게 발악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수사관들과의 거친 실랑이 속에서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조금 전까지 승리자의 오만함으로 빛나던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서윤아를 향해 붉게 충혈된 눈을 돌렸다. 서윤아, 네가 감히 내가 너를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려줬는데. 그의 저주 섞인 외침은 그러나 수사관들의 단호하고 기계적인 제지에 의해 힘없이 묻혔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여자, 자신이 완벽하게 바닥으로 내던졌다고 확신했던 그 여자의 차갑고 무감정한 시선 앞에서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강당 안의 모든 언론사 카메라가 그의 굴욕적인 마지막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수사관들의 체포는 한태호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다. 선두 수사관이 들고 있던 명단을 차갑게 호명하기 시작했다. 태성그룹 소속 재무 담당 555 이사, 유성그룹 재무팀 전략 1팀 555 부장.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름이 불릴 때마다 청중석과 주주석 곳곳에서 경악과 체념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태호의 편에 서서 강민준을 비난하고 해임안에 동조하던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사색이 되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강당의 모든 출입문은 이미 수사관들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한태호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부패한 인맥과 네트워크가 단 몇 분 만에 거대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 떼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남아있던 주주들은 공포에 질려 자신들이 방금 누구의 편에 서려 했는지 그 아찔한 진실을 깨달았다. 한태호의 새로운 약혼녀였던 태성그룹의 막내딸과 그녀의 아버지인 태성그룹 회장이 앉아있던 VIP석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검찰 수사관들이 강당에 들이닥치는 순간 마치 치명적인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소리 없이 자리를 떴다. 그들의 얼굴에는 약혼자에 대한 걱정이나 연민 따위는 한순간도 스치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계산과 신속한 손절만이 존재했다. 한태호라는 말이 더 이상 쓸모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태성그룹 전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었음을 즉각 판단한 것이다. 불과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태성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태호 씨의 개인적인 비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와의 모든 관계를 즉각 단절한다. 또한 MF 글로벌과의 합병 논의 역시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가 그토록 매달렸던 새로운 권력의 동아줄은 그가 추락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그를 잘라냈다. 서윤아는 단상 위에 굳건히 서서 수갑을 찬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한태호의 초라한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차오른 것은 단순한 통쾌함이나 시끄러운 승리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무겁고 근원적인 감정이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안도감. 그리고 냉혹하게 실현된 정의의 무게였다. 한강 다리 밑에서 절망에 떨던 그날 밤, 노숙자에게 미친 제안을 하던 자신, 식당 뒷골목에서 역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며 굴욕을 참아내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마침내 완전히 깨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고 자신의 옆에 조용히 서 있는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고했다는 옅은 신뢰와 따뜻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한태호 일당이 끌려나가자 강당은 기자들의 질문과 남은 주주들의 웅성거림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강당은 그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오늘 이 자리는 유성그룹의 위기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룹을 좀먹고 있던 거대한 암세포를 도려내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감행했던 노숙 행각은 경영폭이나 정신 이상이 아니라 바로 저들의 배후를 잡기 위한 저의 방식이었던 위장 수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안전합니다. 그는 연설을 이어가며 이제는 자신을 향한 경외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서윤아를 향해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한태호의 치밀한 음모로부터 유성그룹을 구해낸 1등 공신은 바로 제 옆에 있는 서윤아 이사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무너졌던 전문성과 커리어, 그녀의 공로를 만천하에 공표했다. 한태호가 조작한 거짓 누명으로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던 MF 글로벌의 전설적인 애널리스트.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력과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거대한 적을 쓰러뜨릴 수 없었을 겁니다. 강당의 모든 카메라가 이제는 경의와 존경의 시선으로 서윤아를 비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가십이나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성을 구한 영웅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다. 주주총회는 한태호가 발의했던 강민준 회장 해임안의 완전한 폐기와 강민준 회장에 대한 압도적인 재신임 결의안 통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강민준과 서윤아는 김비서와 보안팀의 철통 같은 호의를 받으며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강당을 빠져나왔다. 한태호와 그의 공범자들을 태운 호송차의 사이렌 소리가 서울 도심의 소음 속으로 멀어져 갔다. 그의 경력, 그의 명성, 그가 야망을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단 몇 시간 만에 재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때 도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남자는 이제 차가운 구치소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영원히 추락했다. 정의는 가장 극적이고 완전한 방식으로 실현되었고 서윤아의 명예는 그 어떤 흠집도 없이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휩쓸고 간 유성그룹은 혼란 속에서도 무서운 속도로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다. 한태호와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가 뿌리째 뽑혀나간 자리는 강민준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후속 조치로 빠르게 채워졌다. 시장의 신뢰는 V자 반등을 그리며 회복되었고 회장의 위장 수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오히려 그룹의 투명성과 강력한 위기관리 능력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다. 서윤아는 이 모든 거대한 변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상감사관이나 회장의 아내라는 임시 직함 뒤에 숨지 않았다. 강민주는 그녀를 유성그룹의 심장부인 전략기획본부의 정식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회장실 바로 옆에 배정되었으며 그녀의 이름 앞에는 서본 부장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붙었다. 한때 그녀를 경멸하거나 동정했던 직원들은 이제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흔들림 없는 결단력 앞에서 진심 어린 경외심을 표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가장 화려하고 완벽하게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한태호가 유동성 위기를 조작하기 위해 이용했던 유성바이오를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곳이 한태호의 가장 큰 무기였던 만큼 유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되돌려 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재무제표를 재검토했으며 불필요한 자금 누수를 모조리 차단했다. 그리고 한태호에 의해 의도적으로 과소평가되었던 신약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즉각 국내외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폭락했던 주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고점을 향해 치솟았고, 유성 바이오는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재탄생했다. 언론은 그녀를 유성을 구한 잔다르크라 칭송했다. 한때 그녀를 정신 나간 스캔들 메이커로 매도했던 바로 그 언론들이었다. 유나는 그들의 변덕스러운 칭송에 일이 일비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유성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옆을 지키는 단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워룸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벽을 가득 채웠던 수십 개의 모니터는 다시 값비싼 예술 작품 뒤로 사라졌고, 거실은 본래의 차갑고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강민준과 서윤아는 낮에는 그 누구보다 치열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밤에는 기묘한 법적 부부로 같은 공간을 공유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님과 서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민준 씨, 유나가 어느 늦은 밤 야경을 보며 서류를 검토하던 그에게 말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우리가 움츠러들 거라고 예상하겠지만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예요. 강민주는 그녀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 씨 말이 맞소. 그들의 관계는 기묘했다.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존대를 사용했다. 하지만 그 어떤 연인보다도 깊은 신뢰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함께 지옥의 문턱을 넘고 돌아온 전우애와도 같은, 혹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뜨거운 감정이었다. 식사를 챙기고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그들은 서류상의 계약 관계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다. 1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한강 다리 밑을 헤매던 그날과 꼭 닮은 날씨였다. 유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눈발이 흩날리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몸을 떨리게 했다. 강민준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캐시미어 담요를 덮어주었다. 아직도 그날 밤이 생각나는 모양이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꿈을 꿔요. 내가 여전히 그 다리 밑에 혼자 있는 꿈을. 그리고 당신이 나타나지 않는 꿈을. 그녀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그날의 도끼가 아닌 깊은 혼란과 진지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민준 씨, 이제는 정말 말해줄 수 있잖아요. 왜 나였죠? 그날 밤, 수많은 절망적인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를 받아주고 내 황당한 제안에 동의한 거죠. 강민주는 유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진심을 꺼내놓을 때가 왔음을 알았다. 내가 민으로 살면서 본 것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욕망과 배신이었소. 그는 자신이 쫓던 부패한 권력자들, 돈 때문에 영혼을 파는 인간 군상들을 떠올렸다.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했고 아무도 믿을 수 없었지. 내 주변은 온통 썩은 것들 뿐이었어. 나 역시 그 어둠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그는 유나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재벌가의 딸도 권력자의 하수인도 아닌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가 가장 비참하게 배신당한 여자. 당신은 절망의 끝에서도 타협하거나 구걸하지 않았소. 오히려 그 절망을 무기 삼아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지. 결혼이라는 가장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그 눈빛, 강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더 깊어졌다. 한태호와 그가 속한 세상을 향한 순수한 분노,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자존심. 나는 그 눈에서 내가 잃어가고 있던 진짜를 보았소. 썩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영혼을. 당신이 내민 손은 자포자기가 아니었어. 그것은 당신의 마지막 반격이었고, 나는 기꺼이 그 반격의 무기가 되기로 결심했던 거요.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쩌면 그 순간 나는 이미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내 삶에 드리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당신의 그 강인함이 나의 기나긴 고독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 직감했으니까. 그의 엄지가 그녀의 눈가를 스쳤다. 그것은 한 재벌 회장의 고백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한 남자의 절실한 고백이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깊은 이해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한태호가 자신을 버렸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랑과 신뢰가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강민준에게 결혼을 제안했던 것은 그 위선적인 세상에 대한 모욕이자 자기 파괴적인 복수심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 어둠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영혼을, 진짜 파트너를 알아봤다는 것을. 민의 그 무심한 듯 깊은 눈빛 속에서 그녀 역시 위선이 아닌 진실을 보았던 것이다. 나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함께 싸우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원했던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내 자리와 정의를 되찾는 거였다는 걸. 당신은 나를 이용한 게 아니라 나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와 무기를 준 거예요.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당신이 내 구원이었어요. 민준 씨, 그들의 두 번째 결혼식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첫눈이 내린 날 열렸다. 유성타워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밖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고 있었다. 유나는 화려한 보석 대신 깨끗한 백합으로 장식한 심플한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강민주는 검은 턱시도 차림으로 그날의 노숙자 민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그녀를 맞이했다. 하객은 오직 김비서 부부뿐이었다. 주례사도 화려한 연회도 없었다. 두 사람은 하얗게 빛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서로에게 직접 쓴 서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차가운 구청의 서류 한 장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을. 강민준이 먼저 말했. 오늘 나의 심장과 영혼을 담아 진정한 약속으로 갱신합니다. 당신의 강인함을 존경하고 당신의 상처를 보듬으며 영원히 당신의 곁을 지키겠소. 유나가 이어서 읽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내 손을 잡아준 당신에게 나의 남은 모든 삶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고독을 나누어 갖고 당신의 정의로운 싸움에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반지를 교환하고 1년 전 그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을 담아 입을 맞췄다.
한태우가 버린 사랑은 거짓이었지만 노숙자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 기묘한 결혼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그들의 기적을 축복했다. 그들의 결혼은 더 이상 스캔들이나 계약이 아닌 두 개의 강인한 영혼이 하나로 합쳐진 완벽한 결합이었다. 강민준의 변화는 유성그룹 내부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회장으로 복귀한 직후 자신의 개인 재산 절반을 출연해 빛과 그림자 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사제 출연이었다. 재단의 이름처럼 그 목표는 도시의 가장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보살피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혜나 동정이 아니었다. 강민주는 자신이 민으로 살며 직접 겪었던 대한민국 사회 안전망의 거대한 구멍들을 정확히 지적했다. 그는 형식적인 급식소나 범죄에 노출된 위험한 쉼터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깨끗한 주거시설, 체계적인 직업교육, 그리고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재기센터, 리스타트 센터를 전국 주요 도시에 건립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지옥을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의 디딤돌로 바꾸고자 했다. 서윤아는 유성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업무와 동시에 이 재단의 공동이사장을 맡았다.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력은 이제 돈의 흐름이 아닌 사람의 흐름을 쫓았다. 그녀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한정된 재단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복지 모델을 구축했다. 사람들은 강민준을 더 이상 은둔의 재벌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가장 낮은 곳을 경험한 회장으로 불렸고, 그가 설립한 재단은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인 시도가 되었다. 강민주는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을 자신을 구원했던 그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했다. 그는 진정으로 도시의 최고 재벌이 되었다. 돈이 아닌 마음과 선한 영향력으로. 어느 따뜻한 봄날, 유나와 민주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한 한강 다리 밑을 찾았다. 그곳은 더 이상 어둡고 냄새나는 노숙자들의 피난처가 아니었다. 빛과 그림자 재단의 1호 재기센터가 그 근처에 세워져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나는 강민준의 팔에 조용히 기댔다. 그때 여기서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충만했다. 강민준이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아니,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소. 유나,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구원하는 거대한 사랑으로 피어났다. 사랑에게 버림받았던 그녀는 가장 진실한 사랑을 얻었고, 도시의 그림자였던 그는 도시의 가장 밝은 빛이 되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